안녕하십니까. 창업을 강의하는 최정일입니다. 이번 시간은 13주차 1교시 NCS의 기초능력 그 두 번째 주차입니다. 공부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할 내용들이에요. 먼저 강의 주제입니다. 그 첫 번째 자원의 관리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어서 대인관계 능력 한번 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요, 시간 관리 능력, 예산 관리 능력, 물적 자원 관리 능력, 인적 자원 관리 능력 등등등 있습니다. 또 팀워크 능력, 리더십 능력, 갈등 관리 능력 등등 하나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관리 능력이에요. 자원 관리 능력의 개념 먼저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 능력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시간, 예산, 물적 및 인적 자원 등 여러 가지 가운데 무엇이 얼마나 필요하고 사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확보한 다음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확보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우리가 자원관리 능력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개인 및 조직의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원관리 이해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들이 필요한데 자원의 종류에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예산도 있어야 되고, 물적도 있어야 되고, 인적 자원 등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돈이 있어야 되겠죠? 필요한 물건이 있어야 되겠죠? 친구 만나러 나가려면 옷도 있어야 되고, 모자도 있어야 되고, 안경도 있어야 되고, 구두도 있어야 되고, 가방도 있어야 되고, 등등등 필요하잖아요. 인적 자원도 물론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원은 무한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우리는 자원의 유한성 이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우리가 공기를 마시면서 아깝다라는 생각 하나요? 안 하죠? 그냥 공기는 무제한이 있다고 생각해요. 공기를 서로 마시겠다고 싸우진 않잖아요. 네. 그냥 공기에 대한 필요성. 앞으로는 물론 공기도 돈 주고 또 사 먹을 때가 올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공기는 우리가 공기의 필요성 돈 주고 사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물건들이 뭐가 있습니까? 유한성, 무한하지 않고 유한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돈 주고 사고 싶은데 또 비싼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원이란 건 무한히 있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어요.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핸드폰 하나 많으면 두 개잖아요. 깨트리면 안 되고요. 물에 빠뜨리면 안 되고요. 그래요. 비싸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껴 써야 되겠죠. 자원 관리 능력은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며 자원을 낭비하는 요인들은 편리성 추구, 비계획적 행동, 자원에 대한 인식 부족, 노하우 부족 등 우리가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 능력의 이해에 대해서 또 앞 페이지에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필요한 자원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해야 되겠죠. 이용 가능한 자원을 우리가 수집을 해야 되겠죠. 또 자원을 활용 계획도 우리가 또 수립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쓸 것인가. 넷째, 계획대로 수행하는 걸로 나타날 수 있겠죠. 다 자료가 준비되면 이제 계획대로 우리가 실시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자원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자원에 대한 수집은 여유 있게 수집하는 것이 좋아요 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여유 있게 수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원에 대한 활용 계획은 업무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가능한 계획에 맞게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관리 능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원관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시간관리 능력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보는 것입니다. 시간도 우리가 무한한 거 아니죠? 유한하죠. 대학교 1학년 유한하죠. 2학년 유한하고요. 3학년 역시 유한하고 4학년 유한하고 오래 다니고 싶어도 4년만 지나면 내보내요. 또 방학은 또 짧아요. 네. 시간 관리 능력은 사회에 필요한 시간 자원을 파악하고 사용 가능한 시간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우리는 시간 관리 능력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무한경제 시대에 누가 빨리 일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정해진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되므로 우리는 시간관리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시간 내에 대학이라는 4년 시간 내에 누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관리 능력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지만 활용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겠죠. 시간은 멈추거나 저축할 수가 없으므로 시간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첫 번째, 생산성 및 성과가 향상되고 또 비용 및 위험이 감소하고 시장 수익률이,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리가 필요한 이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문제들을 개선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스트레스 해소, 삶의 질 향상, 생산성 향상, 목표 달성 들을 우리는 또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시간을 낭비하는 요인들은 주로 조직 내 대화 부족, 권한 위임의 부족 등과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반복되는 업무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최단 시간에 최선의 목표를 달성하는 시간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 계획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60대 40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지키는 것으로 계획된 행동 60%와 비계획된 행동 40%, 이 비계획된 행동 40%는 또 계획 외 행동 20%, 자발적인 행동 20%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시간 계획을 위해서는 행동과 시간의 저해 요인을 분석하고요. 규칙성과 일관성, 현실적인 계획, 시간의 손실 방지, 또 기록, 우선순위 설정, 권한 유양, 여유시간 관리 등이 우리가 또 나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예산 관리예요. 시간 관리 공부했으니까요. 이제는 예산 관리, 돈 관리 능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리 능력의 정의, 예산 관리 능력이라 함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예산을 파악하고 사용 가능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지와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 우리가 이를
예산 관리 능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정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최대 성과를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우리는 예산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강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달은 한 달 용돈 50만 원 가지고 알차게 썼는데 왜 지지난달은 50만 원 가지고 그렇게 알차지 않게 헤프게 썼는지 아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록해야 되겠죠. 뭐 할지 먼저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에 맞게 한 달 지났을 때 잘 썼는지 못 썼는지 또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잘 못해요. 예산은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고 있지만 대부분 어느 사업의 예산 범위가 결정되어 있으므로 예산 계획을 잘 수립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한 개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실제 비용과 가장 근접하게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친구랑 뭐 데이트를 가요. 오늘은 먼저 머릿속에 그려야 되겠죠. 코스 만나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영화 보고 생맥주 한잔 하고 바래다 주고 집에 오는 거 여러분들이 예산을 쫙 추정해 봐야 되겠죠. 가장 근접하게 여러분들이 예산 산정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예요. 제일 슬픈 건 부족한 거겠죠. 개발 비용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하면 경쟁력이 감소하고 너무 낮게 산정하게 되면 개발로 인해서 적자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예산 관리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고 예산 편성과 예산 통제를 모두 포함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산 통제를 하면 검토하는 거예요. 다 끝난 다음에 예산대로 돈을 잘 썼는지 감사하는 거, 감사 과정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은 예습이고요. 예산 통제는 우리가 복습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 수립에서 비용은 일반적으로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직접 비용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재료비, 장비, 시설비, 출장비 및 잡비, 인건비 등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간접 비용은 생산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비용으로 광고 홍보비, 보험료, 건물 관리비, 통신비 등이 우리가 간접 비용에 포함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수립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 및 활동 제시, 우선순위 결정, 예산 배정 등의 단계를 거쳐야 되겠고요. 또한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위해서는 예산 집행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가계부 등을 작성하거나 예산 집행 실적을 정리하여 작성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우리가 예산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산 관리는 예산 수립 및 집행에 대한 관심과 예산 관리 노하우를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업할 때도 필요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장 다닐 때도 다 필요한 부분들이니까요. 하나씩 하나씩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물적입니다. 처음에 시간, 그 다음에 예산, 이제 물적 자원관리 능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의예요. 물적 자원관리 능력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물적 자원을 파악하고 사용 가능한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업무의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우리는 물적 자원 관리 능력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 발달과 더불어서 다양한 물적 자원들이 활용되고 있으므로 우리는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물적 자원 관리의 이해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적 자원은요, 자연자원과 인공자원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연자원이란 석탄, 석유 등 자연 상태의 자원을 우리가 자연자원, 인공자원은 시설과 장비 등 가공한 자원을 우리는 인공자원 이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어렵지 않죠?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사업 성과와 경쟁력이 향상되지만 관리가 부실하면 인적 자원 관리가 부실해지면 사업과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우린 적절한 물적 자원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라고 보고 있어요. 물건 잘 쓰시라 그 말이에요. 물적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물적 자원의 보관 장소가 부적합하거나 훼손 또는 분실 등이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핸드폰, 스마트폰이라고 그러나요? 보관 잘 해야 되겠죠. 청바지 입고 뒷주머니에 꽂았다가 의자에 앉게 되면 깨질 수도 있겠죠. 세수할 때 옆에다 놓으면 물에 빠져요. 등등 있을 수 있겠네요. 요즘은 안 그러겠으나 뭐 커피숍 가서 놓고 화장실 갔다 오면 혹시나 또 분실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명확한 활용 계획 없이 물품을 구입한 경우 관리가 허술해지기 쉽고요. 실제 필요한 경우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도 있겠죠. 보관 잘 하라. 그리고 꼭 필요한 물건들을 사십시오. 그런 얘기 같아요. 효율적인 물적 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사용할 물품과 보관한 물품을 구분해야 되고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또 구분해야 되고 물품 특성에 적합한 보관 장소를 선정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갖고 있는 물건에 따라서 보관 장소 각각 다르겠죠? 물적 자원을 다량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바코드 원리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창고 같은데 또 여러 가지 물건들 슈퍼마켓 가면 바코드 다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계산하시는 분이 각각의 물건에 대한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바코드에다 입력을 시켜 놓는 것 같아요. 바코드는 컴퓨터가 판독하기가 쉽고요. 데이터를 신속하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적 자원 관리 능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람이에요. 인적 자원 능력의 정의. 인적 자원 관리 능력은 사회 활동에 필요한 인적 자원, 즉 능력, 기술, 업무 등을 파악해 가지고 활용 가능한 자원을 확보하고 업무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 계획과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우리는 인적 자원 관리 능력 이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각 기업체 가면 이제 인사부에서 어느 부서에 몇 명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업무 스킬과 능력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것인지 뽑아야 되겠죠. 뽑은 다음에는 또 그 사람 능력에 맞게 또 배치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무형자산으로 부르는 인적 자원 관리는 조직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역할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려움가 없으니까 신속하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 이외에 조직 내 다수의 인적 자원은 고용된 근로자를 일컫는 말로 조직의 경영자나 관리자들은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직 내에서 인적 자원은 인맥을 말하는 것으로 평소 알고 지내거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인적 자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인맥에는 직접 관계를 가지는 핵심 인맥과 파생되어 알고 있는 파생 인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 동창들이 이제 뭐 지연,
같은 동네 살던 친구, 어렸을 때부터 같은 중고등학교 동창들, 뭐 대학 동창들 핵심 인맥이겠죠.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는 파생 인맥도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맥이 필요한 이유로는 각종 정보의 획득, 자신을 인식하고 업무에 도움을 또 줄 수가 있고요. 참신한 아이디어나 유사시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맥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적 자원 특성은 능동성, 개발 가능성, 전략적 자원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동성은 인적 자원의 욕구와 행동, 태도, 만족감 등에 의해서 성과가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개발 가능성은 잠재력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분들은 아직 완성된 인격체가 아니고요. 개발 가능성, 잠재력 또는 향후 향상된 능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전략적 자원은 모든 자원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어서 효과적으로 인적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명함관리와 인맥관리 카드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명함관리는 명함에 언제 어디서 무슨 일로 또 학력, 경력, 업무 내용 등을 메모하는 것, 이게 명함관리가 되는 거고요. 인맥카드 관리에는 이름, 관계, 직장, 부서, 학력, 연락처 등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 만나고 전화번호 주고받으면요, 꼭 여러분 핸드폰이나 수첩에 꼭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언젠가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인적 자원 관리는 인력 배치가 중요하여 3원칙으로 적재적소주의, 능력주의, 균형주의가 있습니다. 세 가지죠. 적재적소주의는 역량이나 성격 등과 적합한 자리에 배치하는 것, 적재적소주의예요.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을 사무실에 꼭 앉혀놓으면 병들겠죠. 또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을 바깥에 돌리면, 영업하라고 돌리면 또 병나겠죠. 그런 겁니다.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능력주의고요. 균형주의는 모두를 평등하게 배려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균형주의, 요즘 우리가 공평 많이 하죠. 아마 공평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인력 배치에는 소요 인원을 파악하여 배치하는 양적 배치가 있고요. 업무에 적재적소 배치하는 질적 배치, 팀원의 적성이나 관심을 고려하여 배치하는 적성 배치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다 필요하죠. 적성에 맞게 적정 인원을 그 사람의 또 능력에 맞게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6번째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관계 능력의 정의. 대인관계 능력은 사회생활에서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요. 조직원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조직 내부 및 외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면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대인관계 능력 이렇게 또 부르고 있어요. 조직 내에서 구성원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사회생활 하든가 또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 갔을 때 가장 필요한 게 업무 능력보다도 동기들 간의 우월의 상하 간의 대인관계가 아마 중요하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스트레스도 업무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보다는 대인관계 능력 스트레스가 더 많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인관계 중요한 거겠죠. 대인관계 능력의 이해. 대인관계를 형성할 때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보다 인품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 만날 때 상대방을 만나게 되면 편안한 사람이 있잖아요. 불편한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은 또 만나고 그렇게 만나고 싶겠죠. 대인관계는 사람의 성품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내숭 떨지 말고요. 네.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에서 신뢰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에게 친절하고 정직하게 약속을 지키면 우리가 신뢰 또는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소한 일에 관심을 가지며 약속을 지키고 언행을 일치하며 진정한 사과 등의 방법 등이 있다라고 또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들이죠. 이제 또 팀워크 능력. 대인관계는 이제 팀별로 조직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려면 어떤 팀이 필요하겠죠. 혼자 하는 게 아니겠죠. 팀워크의 정의. 경쟁이 치열한 환경일수록 팀워크를 발휘하고 개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혼자 하기보다는 어떤 팀별로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겠죠.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필요하다. 조직이 여유 있게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고요. 조직 내 구성원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이 유용한 자원이라 인식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조직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팀워크 능력을 높여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주인의식 다음에 시간이 되면 주인의식 설명을 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워크 능력에 의해 앞에 이제 이어서 팀워크란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상호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팀워크 유형은 일반적으로 협력, 통제, 자율로 구분되는데 조직의 목표와 지향한 업무에 따라서 적절한 유형의 팀워크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팀의 경우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창조적인 운영, 결과에 대한 관심, 역할과 책임의 정확, 조직화, 조직원의 장점 활용, 리더십 공유, 팀 분위기 개선, 의견의 불일치를 조화롭게 해결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 등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팀, 잘 나가는 팀의 경우의 어떤 사례를 쭉 들어본 것 같아요. 또 팀워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동료의 피드백 권장하기. 서로 간에 이제 피드백이란 건 옆에서 코치해 주는 거예요. 조언해 주는 걸 말하는 거겠죠. 갈등 해소하기, 창의력을 위해서 협력하기, 적극적으로 의사 결정하기 등의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팀워크를 개발하는 3요소에는 신뢰 구축, 참여하기, 성과 내기 세 가지로 또 구분하고 있습니다. 팀원끼리 신뢰를 구축하고 팀 활동에 참여하여 그 결과로 우리는 성과가 나와야 되겠죠.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쭉 하는 거예요. 네, 성과가 나오기 최종 목표는 성과겠죠. 이제 리더십의 능력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의 정의, 리더십은 신비롭고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카리스마와 관련이 없고 타고난 성격과도 무관하고 선택받은 소수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도 아니에요. 리더십은 조직 안팎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능력을 우리는 리더십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더십은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는 것으로 최근 환경에서는 리더십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라고 보고 있어요. 리더십의 정의, 뭐 긴장할 거 없죠? 특별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네. 리더십의 이해에 대해서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은 조직의 공통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개인이 조직 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우리는 리더십 부르고 있고요. 리더와 관리자의 큰 차이점은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리더와 관리자를 서로 구분하고 있어요. 리더, 관리자, 그 차이점은 비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리자는 자원을 분배하고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리더는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원들의 협력을 받으며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그게 리더예요. 관리자는 관리자의 관심사는 주로 사람이나 물건을 관리하는 것인데 리더는 사람의 마음을 중시하고 마음에 불을 지피는 사람을 우리는 리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관리자는 직면한 구체적인 문제가 대상이지만 리더는 미래를 대비하는 새로운 환경의 창조자 이렇게 또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리더십의 유형은 독재적 유형, 민주적 유형, 파트너십 유형, 변혁적인 유형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동기 유발의 방법에는 긍정적 강화법, 새로운 도전의 기회, 창조적인 문제 해결법, 철저한 책임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기, 코칭하기, 지속적인 교육 등의 방법들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여기서 코칭은 조직원들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초로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내는 리더의 능력, 이렇게 보고 있어요. 조직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의견을 경청하며 필요한 지원을 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며 업무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주는 과정, 우리가 이걸 코칭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뭐 조언 비슷한 걸 봐야 되겠죠. 이제 갈등 관리 능력의 정의, 조직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갈등은 항상 일어날 수가 있겠죠.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조직의 발전이 저해되지만 잘 해결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조직이 발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조직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갈등 관리 능력의 이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이란 상대방의 의견과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조직이라면 갈등은 항상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의견 차이는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갈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지나치게 감정적인 논평, 상대방의 의견을 마치기 전에 공격하는 또는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난, 편을 가르고 타협을 거부하는 등 바로 갈등을 확인하는 방법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갈등을 확대하는 원인으로는 적대적인 행동, 입장 고수, 감정적인 관여 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갈등의 쟁점은 핵심 문제와 감정적인 문제로 우리가 또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갈등은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요. 방법이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네가 하는 거라면 무조건 싫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갈등의 유형은 불필요한 갈등과 해결할 수 있는 갈등으로 또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상대방의 입장 이해하기, 곤란한 문제는 피하지 말고 맞서기,
자신의 의견을 명료하게 제시하기, 상대방과 눈을 자주 마주치기,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타협하려 노력하기,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기, 논쟁하지 않기, 존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기 등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윈윈 관리법,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윈윈 관리법은 갈등과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받아가지고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을 우리는 윈윈 관리법 이렇게 보고 있어요. 조직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다른 조직원의 성격에 민감할 것, 교차 훈련을 실시할 것, 조직의 기본 원칙을 준수할 것 등등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협상 능력이에요. 협상 능력의 정의. 허브 코엔이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하루는 협상으로 시작해서 협상으로 끝난다. 우리는 모든 것을 협상할 수가 있다 라고 했듯이 우리의 사회생활은 협상의 연속이고요. 협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협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언제 어느 장소에서도 협상은 항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수시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므로 협상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보고 있습니다. 협상 능력의 이해, 협상이란 갈등하고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설득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우리는 협상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협상 과정의 5단계는 협상 시작, 상호 이해, 실질 이해, 해결 방안, 합의 문서 등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또 협상 전략에는 협력 전략, 유화 전략, 회피 전략, 강압 전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협력 전략이라면 서로 윈윈, 나 좋고 너 좋고. 유화 전략은 내가 손아보면서 네가 이겨라. 회피 전략은 서로 나 지고 너 지고. 강압 전략은 내가 이기고 네가 손해봐라 라는 전략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협상 능력의 이해, 협상에서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한 전략으로는 CPIL 체인지 전략, 상대방 이해 전략, 호혜관계 형성 전략, 헌신과 일관성 전략, 사회적 입증 전략, 연결 전략, 권위 전략, 희소성 해결 전략, 반항심 극복 전략 등이 있다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고객 서비스 전략, 아마 마지막 능력 같은데요. 정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고객들은요, 서비스를 기업에 대한 만족의 조건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고객 서비스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객의 서비스는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고객 서비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고객의 만족, 고객 감동이 이어져야 되겠죠. 고객 서비스 능력의 이해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고객의 불만의 표현은 거만형, 의심형, 트집형, 빨리빨리 유형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거만형은 자신의 과시욕을 드러내고 싶은 것, 뭐 그런 고객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의심형, 직원의 설명이나 품질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의심형. 또 트집형, 사소한 거에 토를 달면서 까다롭게 구는 것, 트집형. 이렇게 보고 있고요. 빨리빨리는 성격이 급하고 잘 믿지 않는 유형.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뭔가 반성할 부분이 많이 있군요. 네, 고객 서비스 능력 이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서비스 능력의 이해에 대해서 또 보는데요.
고객 불만 처리 프로세스는 다음 8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네요. 경청, 고객 불만을 처리하려면 경청, 감사와 공감 표시, 그리고 사과를 하고요. 해결해 줄 걸 약속을 하게 되고,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파악하고 신속 처리해 주고, 처리 확인과 한 번 더 사과를 하게 되고, 피드백,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검토를 쭉 해봐야 되는 거겠죠. 이게 바로 이제 고객 불만 처리 프로세스 8개 단계를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고객 서비스 능력의 이해, 앞에서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고객 서비스란 무엇인가? 고객 만족 조사 계획에는 조사 분야 및 대상 결정, 조사 목적 설정, 조사 방법 및 횟수, 조사 결과 활용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거겠죠. 그 첫 번째, 조사 분야 및 대상 결정은 설정이 명확해야 되고요. 정확한 조사가 가능해야 되는 거겠죠. 조사 목적 설정에는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고요. 고객과의 대응 및 관계 유지를 파악하고요. 평가 내리고요. 개선 등의 목적이 또 필요한 거겠죠. 조사 방법 및 횟수에는요.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법 등이 주로 활용되고 있고, 조사 결과 및 활용 계획에는 조사 목적에 맞게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작성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여러분께 5장 또 6장 쭉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한 내용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한 번 더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